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옆나라 일본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 듯합니다. 확진자 수는 13,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도 400명을 넘었습니다. 올림픽 개최에 대한 집념 때문이었는지 아베 정부의 본격적인 대처가 뒤늦게 이루어지기도 했고 또 노년층이 최고로 많은 초고령 사회인 탓에 더 심각해진 것도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이러스의 갑작스러운 습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의 우왕좌왕이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사회의 창의성이나 세련됨은 사실 여러 측면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악화된 한일 관계를 잠시 접고 생각을 해본다면 일본 음식, 영화, 또 예술 분야 등에서 일본 문화의 뛰어난 점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치, 사회, 경제 문제에서는 사회와 정치권의 경직된 모습 또한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태평양 전쟁 당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군이 우리를 공격하게 하면 안 된다. 일본군은 통제된 계획에 따라 공격하는 데에는 뛰어날지 몰라도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으면 쉽게 흐트러진다. 예측 가능했던 상황에서는 무섭도록 준비된 모습으로 단결에 대응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일본과의 관계는 관계인 거고 또 인도적인 차원에서 하루빨리 일본의 코로나19도 진정되어 더 이상의 희생자는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됐었던 중국 최고의 정치 행사라고 할 수가 있죠. 양회. 다음 달 21일 개최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원래 3월에 열렸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3월 3일에 정협이 3월 5일에 전인대가 열렸어야 네네. 됐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전격 연기가 됐었죠. 오늘 관영 신화통신이 이 정치협상회의가 5월 21일에 베이징에서 개최가 되고요. 하루 뒤인 22일에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열린다. 이렇게 보도를 내놨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제 양회 개최를 확정했다는 건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됐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중국에서는 하얼빈하고 광동성을 제외하고는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양회가 결정된 걸로 보이고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가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회의를 하는 게요. 그래서 감염 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대표들은 아마 화상으로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제 소식통이 얘기를 내놨고요. 그리고 워낙은 2주 동안 개최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 주로 개최 기간을 단축해서 개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내놨는데 지금 개최 시기만 확정이 됐고 뭐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펼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가 정확하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하기는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해놓고 일단 어떤 방식으로 할지 또 얼마나 오래 할지는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양회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 경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의회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의 의회가 전인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여기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항상 발표하는 게 가장 큰 관심사인데 그럼 올해는 과연 발표할 것인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이미 나온 수치들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을 공개하는 것으로 지금 경제 운용 방안을 좀 바꿔서 발표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나오고 있나요? 지금 1사분기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6.8%가 나왔거든요. 이게 중국이요. 처음이었죠. 마이너스로 나온 그렇습니다. 것이 문화혁명 이후에.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뭔가 좀 중국 국민들한테 약간 잘 나갈 수 있어. 다시 막 뭐 이런 걸 좀 불어넣기 위해서 더 미루기는 힘들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모이는데요. 엄청나게. 워낙 5천여 명이 모이게 되잖아요. 베이징에 막.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이제 유럽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린이 괴질 중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유럽에서. 네, 그렇습니다. 스페인하고 뭐 이태리, 뭐 영국. 지금 건강하던 어린이들이 갑자기 전신에 염증 증상을 보여서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19랑 관련성이 의심될 뿐이지 정체를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의심만 상황입니다. 하고 있다. 네, 28일까지 영국에서 어린이 괴질 환자가 12명이나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긴급한
사안으로 영국 국민보건서비스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영국 어린이들에게 코로나19와 관련된 염증성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거나 아직 확연되지 않은 감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내놨습니다. 지금 영국뿐만이 아니에요.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도 같은 증상을 가진 어린이 환자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일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들의 특징을 보면 고열, 저혈압, 발진, 호흡곤란 같은 비전형적인데 가와사키병 같은 독성 쇼크 증후군과 비슷한 특징을 좀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가와사키병이다 딱 이렇게 정확하게 네네네. 진단이 내려지는 것도 아니고 일부가 코로나19를 받았으니까 양성 판정을 받았으니까 네. 그래서 신체가 감염을 막고자 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아니겠느냐.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지금 증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어린이 3명이 독감을 동반한 다기관 염증이라는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성인 환자들의 반응과 좀 비슷하대요. 지금 아프다가 회복돼서 2차 면역 반응을 보이는. 근데 그러면서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소아 환자 중에 지금 또 그렇다고 해서 증세가 심각해지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괴질이 과연 코로나19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건당국이 관심을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소아는 잘 안 걸린다는 네. 얘기가 많았었는데 걸려도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그렇죠. 않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갑자기 어린이들이 갑자기 지금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사망하고까지 있으니까요. 지금 약간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뭐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세상이 많이 변했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고 그 얘기들 되게 많이 해요. 뭐 포스트 코로나 네.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 그렇죠. 것인가 여러 측면에서 아카데미상에도 변화가 있다. 그렇습니다. 미국 아카데미상, 네, 우리 봉준호 감독이 네. 우리 네. 상을 받았던 출품 자격 조건이 7일 동안 극장 상영을 해야 된다라는 게 꼭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생충도 네. 미국에서 상영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하면은 아예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내년 시상식에서는 그 내년에만 한정해서 온라인으로 먼저 상영된 작품에도 출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영화관들에서 주요 영화의 개봉 일정이 다 밀려 있거든요. 누가 네. 개봉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7일 극장 상영이라는 규정을 이제 고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이례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7일간 극장 상영이라는 규칙을 그래도 완전히 제외하진 않았는데 온라인에서 먼저 출시가 됐더라도 극장 개봉 일정을 첨부해서 제출해라 이런 규정을 또 살짝 넣어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면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날짜도 변경되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아카데미 측은 예정대로 2021년 2월 28일에 시상식을 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칸 영화제가 아예 무산되잖아요. 네, 세계 유수 영화제들이 지금 다 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칸 베니스 국제영화제 등 20개 영화제 주관단체 세계 최대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공동으로 온라인 무료 영화 축제를 개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로 영화를 시청할 수 있게 하는데 이 영화제에 출품될 작품들이었는데 이제 영화제는 갈 수가 없게 됐으니까 그렇죠. 이 플랫폼을 통해서 공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영화들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무료로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는 장편 영화, 뭐 단편 영화, 다큐멘터리, 토크 같은 프로그램들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와, 영화 팬들은 완전 대박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팬들에게 무료 영화를 시청을 하긴 하지만 좀 뜻이 있으시다면 코로나19에 대한 구호 기금을 좀 내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자발적으로 낸 기금이 모이면 세계보건기구에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 아카데미가 이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좀 알려지는 영화들에 대해서 굉장히 박하다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상을 안 주려고 하고 자격도 부여하지 않으려 하고 맞아요. 좀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이제는 어쩔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받아들여야 되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이번만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만. 네, 그래서 이 상황이 또 지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브라질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5천 명을 넘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중국보다 많아지게 된 그렇습니다. 건데요. 28일에 누적 사망자가 5,017명이 됐어요. 네. 중국이 4,63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보다 이제 많아졌습니다. 확진자도 7만 1,800여 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브라질 인구가 2억 1,000만 명이거든요. 그리고 검사 건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통계에 잡히지 않은 감염자가 있을 것이다. 당연히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보다
10배나 최소 12배에서 최대 15배나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도 지난달 중순부터 사회적 격리 조치를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5월 초부터 이제 격리 수위를 낮출 예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뭐 확진자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너무 이른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브라질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수나루 대통령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네. 계속 가벼운 감기다. 뭐 이렇게 이분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 아니에요? 뭐 외식한다 그래서 막 자기 나가서 먹는 거 보여주고. 아닙니다. 오브라도르 그 대통령. 오브라도르 멕시코. 네, 보수나루 대통령은 지금 사망자 수가 이제 중국보다 많아졌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물어봤더니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 유감이지만 내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이요? 네, 대통령이요. 근데 안 그래도 지금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대응이 너무 미비하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브라질 내에서 일면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 대통령 탄핵 되게 많이 하네. 네, 그렇긴 한데 그래서 지금 집권 16개월 만에 네. 최대 위기에 빠졌다. 그래서 지금 하원 의장에게 접수된 탄핵 요구서가 31건이나 된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반 이후에 가장 많은 그런 건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브라질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것이 하원 의장의 뜻에 달려 있대요. 그런데 마이아 의장은 지금 대통령 탄핵을 할 때가 아니라 코로나19 대응에 집중을 해야 될 때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좀 탄핵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그래도 이게 너무 요구가 빗발치면 외면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지난 2016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였죠. 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실상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네, 이번 네. 2020년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 바이든 같은 리더 대통령이 필요한 순간이다라면서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름만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바이든과 비교를 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대통령 대응을 많이 좀 비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허구를 넘어 사실을 갖고 과하게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대통령이 있다면 지금 당장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지 생각해 봐라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하나도 없었지만 그런데 누가 봐도 트럼프 얘기하고 누가 봐도 그렇죠. 그 AP통신에 따르면 뭐 힐러리 전 국무장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뭐 민주당 중진으로 수십 년간 활동한 경력이 겹치긴 하지만 특별히 가까운 동지였던 적은 없었다. 근데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바이든은 부통령이었고 힐러리 전 장관은 국무장관이었으니까 네, 그때 좀 같이 일한 게 최대로 가까웠던 때다라고 했는데 지난번 대선에서 사실 바이든 후보가 나오고 싶었지만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이렇게 지지하는 모양을 보이면서 사실 바이든이 그래서 꿈을 접었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이제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반 트럼프 전선이 네. 이렇게 모여지는 네. 민주당에서 그런 모습이긴 한데 사실 2016년도에 그 경선 후유증이 꽤 컸거든요. 그렇죠. 네, 샌더슨 당시 후보 지지층이 네. 클린턴은 죽어도 지지 안 못한다 된다고. 뭐 이런 그렇죠. 게 많았기 때문에 그것도 있었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누군가를 지지한다라고 이게 인도스먼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뭐 지금은 별 의미는 없어요. 네. 경선 중에 이렇게 나오면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건데 네. 경선 사실상 다 끝난 거고. 네. 네, 그러면은 뭐 그렇다고 힐러리 클린턴이 조 바이든을 지지한다 그러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뭐 이거 별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하나로 이렇게 모이고 있다라는 네. 그런 건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쪽 반응이 재밌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녀를 이미 한 번 이겼고 이제는 그녀가 선택한 후보를 이길 차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덤벼봐 들어와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어쨌든 코로나19는 있지만 네. 11월 대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부 극우 유튜버가 제기를 했었던 사전투표 조작 의혹이 미래통합당 내로 번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통합당 측에서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위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에 대해서 선을 그었는데요.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앞장서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또 사전투표 조작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정계를 은퇴하겠다라고 선언한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는 그래도 좀 이제 네. 회복이 되셨어요?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막판에 선거 때문에. 뭐 원래 체력도 낙선자의 있고. 최대 희망은 좀 쉬는 건데 네.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참
미치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좀 쉬어야 되는데 지금 끝나자마자 또 이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바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번 선거에 저는 그 보수 정당의 괴멸적 패배의 패인 중에 하나가 이런 국민 다수가 거부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오히려 단호하게 끊지 못하고 매달리고 있었던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근절하는 것이 당 재건의 첫 번째 스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 사실 되게 힘들어요. 당에서 지지자들이 믿는 의혹에 반대 이야기하기. 원래 그렇죠. 가장 욕 많이 먹을 때가 진실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총질한다, 뭐 내부 총질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고 싶은 게 따로 있고 대신 사실은 따로 있고 이러면 그때 제일 짜증 나거든요. 보면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쓴소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사전 투표 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정계 은퇴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제 페이스북 가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 설전하다가 그냥 댓글로 한번 달았는데 이제 기자분들이 그런 것까지 주목하십니다. 그럼요. 다 주목하죠. 이게 핫한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이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우리 선거제도라는 거는 사실 대한민국이 잘한 거 두 가지. 빠른 산업화, 빠른 민주화 아니겠습니까? 87년 민주화 이후에 이것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선거 체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흔들려면은 굉장히 이의 제기 자체 또는 의혹 제기 자체도 굉장히 포멀하고 또 무엇보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일부 통계 수치를 보니까 숫자가 똑같더라. 그러니까 조작 아니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애초에 그 의혹 제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선거 조작단이 있다고 하면요. 선거 조작단의 최대 목표는 선거 승패를 뒤집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게임마다 이기는 방법이 다 달라요. 예? 야구는 담장을 넘겨야 되는 것이고 골프는 홀컵에 공을 넣어야 되는 것이고 슬롯머신 땡겨서 숫자를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선거 조작단은 어떤 자들이길래 이기는 것에 관심이 없고 숫자 맞추는 것에 관심이 있냐.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다들 이제 뭐 의혹에 의혹을 만들고 있으니 저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인터넷 토론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도 이런 인터넷상의 논쟁을 제가 키보드 워리어 생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게 하나씩 답해주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릴라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다 평지에 모여가지고 한 방에 붙자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장을 열어놓고 제가 의혹 제기하신 유튜버들 다 나오십시오 했더니만은 한 분도 안 나오고 어떤 일반 시민과 그리고 또 이 관련 시민단체 활동하신 분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장이 또 이제 약간 궤가 달라요. 그분들은 선관위와 우정사업본부가 통째로 매수되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분들은 또 생각이 또 다르니까 다른 의혹을 상대해야 되고 뭐 이런 쳇바퀴 도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 보지는 못하고 일부 이제 좀 띄엄띄엄 봤는데 막판에는 되게 지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돈 받고 방송하는 사람이지만은 돈 줘도 안 합니다. 이제 그런 거는. 제가 그렇군요. 이제 민경욱 의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헷갈렸거든요. 당 차원에서 이거를 조사하는 특위가 구성이 됐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왔다가 근데 또 통합당에서는 딱 선을 그었어요. 저는 그걸 보도한 언론이 어떤 분이 취재원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뭐 저희 당에서는 제가 최고위에서 그게 논의된 적이 없기 때문에 특위 설치는 원래 최고위가 해야 됩니다. 저희가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오보에 가까운 것으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민경구 의원님이 원래 똑똑하신 분인데 이게 낙선의 아픔이 너무 크다 보면은 사실 좀 달콤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조작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상대방이 선거법 위반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좀 경도되신 줄 알았더니만은 최근에는 아예 이 사전투표 의혹론의 전도사가 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뭐 지금 제가 저희 당에 솔직히 이 말에 좀 휘둘리신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식사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전화하면서 다 상황을 설명했더니만은 민경호 의원님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납득을 하셨거든요. 근데 민경호 의원님은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전화기가 꺼져 있으시고 뭐 이래가지고 제가 설득을 못한 걸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민경호 의원도 처음에 이제 낙선하시고 SNS에는 상당히 그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톤의 그런 메시지를 올렸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바람에 저도 그러니까 살짝 놀랐거든요. 저도 지금 제가 여기 방송 나와서 이제 의무감으로 이걸 방어하고 있는 거지.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 민경호 의원도 많이 힘들 거예요. 낙선하신 다음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종교가 언제 사람에게 가장 스며드느냐. 사람이 힘들 때.
뭐 약간 그런 상황에서 저도 민경호 의원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뭐 민경호 의원님 개인이 그래서 그 아쉬운 마음에 뭐 재검표를 하자고 하고 이런 것들은 이해하겠지만은 당 차원에서 나서 가지고 이것을 선거 조작으로 모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실 낙선을 하면은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근데 네. 그 와중에도 나서서 이러고 얘기를 뭐 하고 다녀야 되니까 참. 왜냐하면 이번에 워낙 괴멸적 패배를 당해가지고요. 네. 진짜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네. 이럴 때 진짜 이제 그런 어떤 소수 종교 같은 느낌으로 침투하는 이런 음모론들을 네네. 막아내는 게 중요하다 좀 봅니다. 그렇게 본인도 사실은 좀 쉬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제가 네. 딱 그 케이스예요. 본투표에서 네.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진 케이스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알아요. 제가 네. 왜 졌는지를.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잠을 줄이지 못해가지고 더 많은 유권자를 만나지 못한 거 그거 하나가 딱 제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 사실 왜 이럴까 약간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근데 법원이 그 민경호 의원이 투표한 증거 보전 신청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럼 어지간하면 다 받아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다 자료 요청하면 공개하겠다 그랬고,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저는 근데 약간 밝혀질까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네. 지금 투표 의혹 제기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가능성 얘기하는 게 첫째로는 투표함이 바꿔치기 됐다. 아니면 다른 표가 혼입되었다. 이런 게 주장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표는 정상인데 전산을 조작했다 이런 거예요. 자, 근데 두 가지 시나리오 전부 다 재검표한다고 밝혀지지가 않아요. 투표함이 바뀌었는데 재검표하면 똑같죠, 결과는. 그렇죠. 똑같은 투표함인데. 그러니까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고, 그다음 전산이 조작되었으면 투표함을 애초에 들여다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논리를 쫓아가다 보면은 그 의혹을 제기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그리고 해법은 무엇인가도 제가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토론할 때도 그런 거 물어보고 그러면은 보통 답변은 그냥 중앙선관위가 통째로 매수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토론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냥 좀 이분들 의혹 해소하실 때까지는 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걸 당 차원에서 하도록 자꾸 이렇게 권장하지는 않으셨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투표함이 만약 바뀌거나 다른 이제 투표용지가 들어왔다 한다면은 그 숨어 있는 원래의 투표함을 찾아낸다든지 이게 돼야지 네. 사실상 이분들이 말씀하신 근데 대로 지금 이제 한다면. 바뀌었다는 투표함을 보전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 있는 건 내나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도대체 뭘 증명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으니까 제가 반박도 하기 힘듭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이제. 예. 네, 지금 이브닝 쇼에서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출연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뭐 총선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또 보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너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극우 유튜버들 때문에 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그게 하나의 좀 결정적인 원인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네, 이게 조금 이제 뭐랄까요? 의원들이라든지 후보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조금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몰고 가는 역할을 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송은 보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이런 곳에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 뻥은 못 쳐요. 네. 그리고 우선 과장할 때도 약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고 선거 방송이나 이런 걸 아니면 후보를 다룰 때는 공정성 중립점 같은 걸 굉장히 다루죠. 네네. 근데 그 가장 그 구독자 수가 많다고 하는 유튜브 채널 하나를 들어가 보면은 거기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이준석 드디어 바람이 분다. 전세 역전. 네. 이런 거 아니면 김지윤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 뭐 이런 거. 그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안 하니까 그렇게 쓸 수는 있는데 그게 현재 실제 판세와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보수 정치인들이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을 위해 가지고 지역에서 자기를 홍보해야 될 유권자들이 우리 크게 이기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오판을 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정세 분석 자체가 틀리게 되면은 그거는 진영이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난 문제가 있다 보고 꼬리가 머리를 흔든다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가장 구독자 많은 채널이 한 120만, 130만 이렇게 구독자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대한민국 인구 5천만입니다. 그러면은 한 2% 정도의 국민들이 접하는 채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사실 더 좋은 매체들, 더 큰 매체들, 더 공정한 매체들이 있는데 유튜브에 몰입하게 되면서 그 매체들이 오히려 방기된 측면이 있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선거 전략상으로도 뭐 옳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그런 왜냐하면 그 유튜브 방송이라는 거는 피드백이 바로 오기 때문에 되게 보면 힘이 나긴 날 거예요. 예를 들면 댓글도 막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이러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인 영향으로 봤을 땐 제한된 영향력인데 왜 거기에 그렇게 몰두했나. 예전에 보면 황교안 대표께서도 뭐 유튜브 하는 분들 불러 모아가지고 맞아요. 뭐 좀 선거 도와달라는 취지로 이제 좀 당부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유의미한 그런 채널이었나 하는 건 다시 살펴봐야죠. 그렇군요. 사실
뭐랄까 이분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유난히 또 이제 또 우파 쪽의 유튜버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정치 유튜브 중에 한 10개 정도를 추렸을 때 가장 이제 구독자 수가 많은 걸로 거기에 진보 진영은 하나, 보수 진영 나머지 9개 다예요. 그 중에서 1위는 이제 또 알고 계시는 이제 거기가 차지를 하고 있고 그렇죠. 1위, 2위가 이제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만은 내용이 이제 저도 이제 들어가서 가끔 들어봐요.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좀 들어봐야 되니까. 그리고 또 작년에 제가 세미나가 하나 있어갖고 거기서 발표를 할 기회가 있어서. 혹시 막 좌빨로 묘사되고 그렇지 않으신가요? 누굴까요? 그런 곳에서 막 보면은 본인들 성향과 조금만 안 맞으면 저는 관심 없어요 거기서. 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 가라 이런 식으로 요즘 이렇게 사전투표 의혹에 대해서 반대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 가려고 저런다 뭐 이런 거. 거기다 허위사실 섞어가지고 뭐 노무현 장학생이었다 뭐 이런 거 막 퍼뜨리고. 제가 요새는 잘 안 들어가 봐서는 모르겠는데 아마 짐작컨대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변절자로 아마도 취급 나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 거 보면 재밌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약간 또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너무 오른쪽으로 간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이게 보수층이 꽤 많은 편인데 한국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태극기 부대를 놓고 극우라고 하시는 주장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제가 극우라는 건 이념적 지형으로 판단하는 건데 그건 제가 동의 안 하는 게 탄핵에 찬성하면 우파고 뭐 이런 식인가 탄핵에 반대하면 우파고 찬성하면 좌파인가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이 아닌데 강경보수냐 아니냐 정도의 잣대 정도는 될 수 있을 텐데 저는 지금 이제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극우라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 있어가지고 저는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도 보면 이런 시장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있어요. 달 착륙을 아직까지 안 믿는 분들. 그럼요. 이런 분들 있거든요. 지구가 아직도 네모나다고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유시민 이사장 같은 분들도 달 착륙은 약간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방송하신 걸 본 적이 있는데 뭐 그건 그런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진영의 뭐 정치 진영의 주류 아이디어가 된다든지 그 아이디어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좀 그건 문제라는 거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달 착륙은 거짓이다 이래버리면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디서 유튜브에서 그런 말 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금 보수 진영의 문제는 이 유튜브에서 나온 말들이 실제 제1야당이라는 정당에 어쨌든 영향을 끼치는 구조가 되어 있다. 저는 정당이야말로 가장 그 최고 지휘관이 되어서 진영을 리드해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팔로워가 되고 있다. 유튜브 채널에.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까 꼬리가 머리를 흔든다.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셨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책도 사실 있죠. 민주주의가 이제 무너지는 것에 대한 책에서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 뭐 극좌 극우의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거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정치 엘리트들이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안 해버리면은 이제 포퓰리즘에 흔들리게 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얘기들도 하고는 그러니까 굳이 보세요.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 굳이 말하면 제1야당 입장에서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 달려들어야 될 이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전투표권이라도 하나 치면은 그 다음에 오거돈 시장의 어쨌든 사퇴에 관한 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재난지원금에 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셋 중에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가질 만한 것이 무엇이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보수 유튜브 채널들은 모두 다 지금 사전투표 의혹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전혀 국민들의 관심사가 멀어지는 거죠. 일반 국민은 별로 관심 없어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자기가 투표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믿업지 못해서 표를 안 줬는데 저 사람들은 지고 나서도 그쪽 지지자들은 생각하는 것이 사전투표 조작 때문에 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괴리된 생각이거든요. 전 이렇게 돼서는 정당이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봅니다. 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려고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약간 밀당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 회의하다가 이제 왔는데요. 아, 그래요? 사실 임기에 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은 비대위가 힘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짜리 비대위로는 사실 전당대회 준비만 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인 전 장관이 이제 받기 어려울 것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러면 비대위가 아니면 대안이라는 건 조기 전당대회거든요.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의 가장 큰 문제는 당장 저희가 돈 들여서 내일 ARS 조사를 돌려보면은 다음 중 누가 미래통합당의 당 대표로 적합하다 생각하십니까를 일반 국민에게 물어보면요. 당선되실 분의 이름은 제 생각에 명확합니다. 관심 없음이란 분이 아마 당선. 압도적인 표로 아마 그 대표가 되실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 단계가 필요하고 그게 전 비대위라 보는 거거든요. 지금 비록 낙선을 했지만은 저는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황교안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불출마했지만은 이런 분들도 굉장히 전당대회에서 뛰어가지고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유력한 주자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가 좀 수습 과정을 하고 난 뒤에 그게 들어오는 게 낫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이제 좀 조기 전당대회를 서두르는 분들은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면 내가 유리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내가 유리할 것이다보다는 어떻게 전당대회가 흥행하고 보수가 다시 한번 국민의 관심을 받을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조금은 이제 팀을 생각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비대위가 좀 무리 없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번 총선에서 좀 아쉽게 고배를 마셨어요. 예. 그래도 굉장히 잘 싸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 뭐 지금 정계 은퇴를 만약에 사실로 들어간다면 하겠다 했지만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예. 네. 당선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되게 솔직했어.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는 네. 제가 뭐 사실 직업이 최고위원인 사람처럼 돼버렸는데 이 사태를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꼭 당선되는 정치인으로 예. 거듭나시기를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어제 31년 만에 언론사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유착 의혹 관련으로 검찰이 증거 확보에 나섰는데요. 오늘까지 1박 2일 대치 속에 이뤄진 압수수색이었는데 자료 확보에는 실패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MBC 기자의 N번방 가입 시도 의혹도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모두 취재를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취재 과정을 모르는 저로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들 또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동료 언론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원경 민주언론 시민연합 대표 그리고 이정현 한겨레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채널A 쪽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취재 중에 현직 검사장과의 전화 녹취를 이용을 해서 협박 회유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요. 지금 검찰에서 채널A 본사 그 사회부 쪽 거기는 아직도 압수수색이 안 되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압수수색이 어제부터 들어갔는데 자, 이번 사건 고발하셨어요. 김원경 대표님께서. 네네. 네, 그리고 현장에 지금 뛰어다니고 계시는 이정현 기자님은 이걸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대표님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진짜 오늘 이 이야기를 한 10번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정말요? 왜냐면은 민원연이 고발을 했고 또 네. 민원연이 대표적인 시민 언론 단체잖아요. 언론 시민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그 언론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는 단체인데 그렇죠. 그런 단체 입장에서 굉장히 모순되는 이제 상황이 처한 거죠. 우리가 고발한 내용을 압수수색 조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압수수색은 정말 굉장히 언론사 압수수색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왜냐하면 언론의 기본은 권력을 감시하는 것인데 권력기관이 압수수색을 들어온다는 것은 자칫 언론의 그 보도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건 분명하고요.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저는 저희가 그 고발을 한 이유는요. 명백한 범죄 행위다. 협박의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 자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더 이상 자발적으로 내는 그 정보로는 수사가 불가능했을 때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측면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항상 부르짖어 왔던. 네네. 네, 민원연이 이제 고발을 했고 그래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정말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에 네. 조금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시민들에게 주어야 된다. 이 부분을 또 강조하는 국가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어떤 이정표가 된 사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저는 객관성이나 공정성 논란으로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안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압수수색이 마치 뭐 31년 만에 처음 있었던 것처럼 약간 와전되는 경우 취재와 관련된 거죠. 예, 사실은. 취재와 네. 관련됐다라는 건데요. 사실 2017년 10월에 MBC가 고위 관계자가 지역 문화재단과 유착 정황이 있다라고 해서 MBC 압수수색 했습니다. MBC 본사에 압수수색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이거는 공모 입찰 방해 혐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명백한 범죄 의혹이 있는 사안에 있어서는 사실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측면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취재 내용 부분이 아니라 네. 그 과정에서의 범법행위다라고 네네. 보시는 거고요. 자, 이정현 기자님.
지난해부터였던 것 같아요. 검언 유착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되고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된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31년 만에 압수수색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31년 전에 주인공이 저희 한겨레였습니다. 네, 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같은 언론계 종사자로서는 조금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좀 참담하기도 한 심정인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나 지금 이 부적절한 그런 언행 그리고 그 취재 과정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어디까지가 우리가 용인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문을 하게 만드는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경계 그 선을 타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하거든요. 누가 이렇게 지금 이제 고발이 된 상태고 법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은 그 실제 취재 과정과 그 문화라는 것이 되게 그 선을 엄격하게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자문해야 되고 그걸 포함한 언론개혁이나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외국도 그런 건가요? 외국의 익명 보도, 예, 뭐 이런 네. 검언 유착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사례를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게 한국만의 사례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정경, 그러니까 이런 거 기사를 쓸 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기사가 아니라서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세미나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그 룰이 다 있어요. 뭐 언더 레코드가 있고 오프 더 레코드가 있고 뭐 채텀 하우스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온 백그라운드라든지 다 룰이 다 다르거든요. 네네. 근데 기사를 쓸 때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취재원과 취재를 하면서 그렇죠. 뭐 이거는 그러면 취재원이 오프 더 레코드로 해주세요라든지 내 이름 밝히지 말아주세요. 익명으로 해주세요.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기준을 두는 것이 굉장히 또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오프 더 레코드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게 보도 가치가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될 경우에 추후에 그 취재원에게 뭐 허락을 받아서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보도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완벽하게 깨는 경우는 되게 거의 드물고 어려운 일이죠. 근데 사실 자체가. 우리나라는 익명 보도가 진짜 너무 남발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정보 관계자 뭐 말할 이런 수가 거. 없어요. 정말 너무 심해. 제가 최근에 익명 보도를 뭐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오늘 익명 보도 이야기를 하시길래 근데 저희가 최근에 선거보도 감시연대를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중간 평가 보고서를 낸 바 있는데요. 이때도 선거 한 5주간의 그 모니터 기간 중에 나온 선거 보도 중에 거의 49%가 익명 보도였다라는 것인데요. 그 사례들도 뭐 하나하나 보면은 그냥 지도부의 한 의원, 지도부 일각, 민주당 핵심 관계자. 그러니까 진짜 아무나예요. 황 대표의 한 측근, 통합당 내부, 통합당 관계자 뭐 되게 다양한데 어쨌든 네, 말은. 그리고 제가 정말 웃기다고 생각한 건 어제 보도에서도 제가 우연히 보다가 한 변호사에 따르면 한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는데 성이 한씨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명. 한 명. 네. 그냥 정말 앉아서 아무렇게나 써도 솔직히 그거를 누가 입증할 수 있겠는가. 자기의 어떤 우리가 말하는 뇌피셜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BBC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엄격한 익명 취재원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대요. 네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익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먼저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이제 익명 보도를 허락해야 되는 경우를 별도로 이제 마련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에디터는 익명 취재원 신원을 알 권리가 있고 단일 익명 취재원의 출처를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나 기사의 주요 기여자를 익명으로 처리하려면 반드시 프로그램의 법률 담당자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익명 취재를 완전히 제한하는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자들이 들어오면은 익명 취재 관련 가이드라인을 외우도록 훈련하고 기자도 취재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을 가장 먼저 참고하면서 계속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현장에서 느끼는 것도 되게 많이 다른 현실이에요. 어떤데요? 일단 외우지 않습니다. 익명 보도 원칙을 외우지 않죠. 네, 그런데 취재 보도 준칙을 갖고 있는 이제
시행하고 있는 언론사들이 있어요. 네. 이제 저희 회사에도 있거든요. 이제 취재보도 준칙에 실명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그 예외를 둔다. 별도의 예외를 둔다. 예외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예외가 되게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어요? 이걸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의 그 기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남용도 역시 하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회사에서 이 부분은 절대 우리가 해선 안 된다. 이런 네. 오남용을 해선 안 된다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담당 법률도 자문을 받게 하고요. 근데 저희는 원칙은 있으나 그런 자문에 관한 조문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비밀에 붙일 경우에는 편집장에게 보고한다. 이 정도의 그 원칙이 있는데요. 몇몇 이제 제가 오기 전에 기사를 살펴봤더니 안 지켜지는 사례가 솔직히 저희뿐만 아니라 되게 다른 언론에 마찬가지고 수두룩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게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이제 방송사마다 이렇게 참 찾아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KBS가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가장 많은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업데이트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이 2016년 버전으로 있고요. 게다가 지금 작년부터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이외에 익명 보도 체크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련해서 이제 뭐 이렇게 기자들에게 공유하고 이 체크리스트를 시행해라라고 했대요. 그런데 과연 기자들이 이것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는 아직 모니터 결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통계를 좀 그렇죠. 봐야 되겠죠. 이전과 이후의 그런 상황을. 그런데 좀 이런 것이 좀 다른 방송사에게도 어찌됐던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고요. 항상 모든 가이드라인은 있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 그리고 가이드라인의 계속 업데이트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도 이게 잘 실행이 돼야 되고 근데 사실 좀 그렇잖아요. 단독 특종 뭐 이런 거에 또 쫓기다 보면은 이런 또 익명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좀 더 자극적인 내용도 조금 덜 여과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게 있으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좀 탐나기도 할 것 같아요. 아주 이제 말씀하신 그런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현실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바로 아침에 오후에 취재를 해서 저녁에 이제 방송 뉴스 같은 경우에는 8시, 9시에 나가야 되는 상황에 그게 저 역시 법조팀 기자를 했었는데 취재하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기사를 써야 되는데 마지막 그 사실 확인이 뭐 저녁 8시가 된다든지 하는 상황이 되게 자주 의외로 닥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현실과 좀 맞물릴 수 있는 그런 뭐 제시, 대안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언론사들이 신속하게 빨리 내서 어떤 그 클릭 수나 이런 뭐 시청률 이런 것을 높이는 한마디로 재미를 보는 것보다 어설픈 그러니까 설익은 보도,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내서 받는 불이익이 더 크다는 학습 효과가 없다 우리 사회에. 그래서 일단 내놓고 좀 실수하면 그냥 대충 뭉개거나 정정하거나 이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화를 우리가 바꿔나가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언론의 자유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그래서 좀 틀려도 일단은 감시 효과가 있으니까 보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에서 손해보는 것도 너무 많고요. 개인의 피해도 너무나 커요. 특히 오보나 좀 의도적인 왜곡 보도는 사실은 한 개인을 굉장히 요번에 사실 이 채널A 보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협박하고 이렇게 그것이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을 앞장세워서 한 행동이 본인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개인의 인권 침해 요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그런 학습 효과를 키워나가는 그런 어떤 제도와 그 시행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보가 나간 다음에 정정 보도가 나가도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사실은. 아주 조그맣게 나가는 오보만 딱 머리에 많죠. 각인이 되거든요. 네.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이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재 과정을 잘 모르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많은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MBC 기자 N번방 가입 시도 의혹 입건이 됐습니다. 취재를 위해서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취재를 위해서 이렇게도 합니까?
어떤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잠입 취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물론요. 예. 저희 회사에서 잠입 취재를 전문으로 한 친구들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노동 OR 뭐 OTL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공장 현장이나 네네. 이런 데서 그 신원을 밝히고 또 하면은 그 노동의 그 열악한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제대로 보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위장 취업을 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하죠. 근데 이건 완전히 질과 그 성격이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면에서 다른가요? 일단 네. 지금 이제 MBC가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네네네. 나섰죠. 실제로는 어떠한 경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MBC 측에서? 네, MBC 측에서 이걸 보도 때문에 이렇게 취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게 그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근데 이게 너무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럴 알렸어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국민일보 보도도 있었고 네. 저희가 11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겨레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기성 언론 중에서는 첫 보도를 11월에 이제 연속 보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일보가 1월에 네네. 관련 보도를 했었죠. 근데 이제 국민일보 보도가 그걸 잠입했다라는 어떤 그런 기획으로 이제 다른 그 취재 도움을 받은 협조를 받은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쓴 거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기사 나가다 보니까 나갔는데 없는 보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철통 보안을 지켜야 될 만큼 그렇게 아주 네네, 극한 뭐 이런 건 그런 게 아니었다. 아니었다라는 거죠. 김한 기자가 한겨레 김한 기자가 말하기를 자신도 그런 유료방에 들어가서 이제 취재하면 더 많은 정보를 캘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불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이제 본인은 판단했다라는데 네네. 지금 MBC 기자는 본인은 70만 원 송금한 건 인정하지만은 내가 취재를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그렇죠. 계속 주장하는데 그러려면은 객관적 데이터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지금 이분이 그 근무했던 것이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와 연관관계가 전혀 없는 부서가요. 부서였고요. 그리고 그 어떤 취재 지시나 보고 기록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아하. 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아무리 기자들이 월급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70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취재를 위해서 그냥 선뜻 낼까요? 아마 보고를 하고 이 뭔가를 이렇게 입증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없었던 거죠. 데스크는 좀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네. 거잖아요. 그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오기 전에 그 N번방 관련해서 네. 저희가 취재를 했던 네. 사건팀에 이제 있는 동료한테 물어봤어요. 네. 아, 어떻게 취재를 했느냐. 당연히 모든 과정을 보고를 했고 이제 이 돈이 드는 게 지금 관건이 있는데 이게 과연 선회를 해서 정말 소명의식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냐 물어봤더니 김한 기자나 오연서 기자가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돈을 내지 않고도 그 피해 상황이나 가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전혀 그 행위가 불필요한 것이었다. 굳이 유료방에 갈 필요가 없었다. 전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선회의 여지가 과연 있는 네네.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요새 또 시끄러운 게 김정은 위원장 위독설이잖아요. 네네네. CNN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타전이 되고 뭐 시끌시끌하는데 네. 자, 사실은 뭐 이게 오보다 아니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북한 뉴스 우리가 소스를 아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일단 정부 측에서 나온 발표가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럴 때 언론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건지, 계속 의심을 하고 그래도 파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정부에서 나오는 입장을 하고서는 마무리 뭐 이래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저는 그냥 신중하게 보도해야 네. 되는 단정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까 다양한 정보를 고루고루 전해드릴 수는 있겠죠. 어디에선 이렇게 보도했고 어디에선 이렇게 네. 보도했고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라는 분들이 나와서 각자 어떤 정보가 더 유력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것을 그냥 계속 그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또는 이걸 계속 화제로 삼아서 쓸데없는 가심 이야기 뭐 김정은 위원장이 살이 쪘네 뭐 몇 년에 어떤 정말 내내 그런 이야기로 네네. 소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담배를 많이 펴서 그러네 뭘 해서 그러네 막 혼자서 정말 술자리에서 있을 법한 이런 이야기로 소비를 하거든요. 저는 그런 보도 행태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 보도 이제 지도자 관련한 그런 보도와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언론이 꼭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사회적 파장을 너무 이렇게 과장하지 않고 그 혼란을 좀 줄이는데 제 역할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지금 뭐 북한에서 뉴스를 이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고 보도해야 하는 건데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되게 장사하기가 좋은 소재예요. 맞아요. 네, 팔기가 좋은 소재인 거죠. 이제 요즘에 이제 젊은 독자들이나 뉴스 소비자들한테는 그게 잘 안 먹힐진 몰라도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장사에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 없고 그렇죠. 내용 없는 네네. 보도를 잘 많이 팔리니까. 하지 않나요?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선을 넘는 보도, 뭐 취재 윤리, 뭐 넘어가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자 언론인으로서 한 말씀씩만 짧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언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언론인으로서 이거 보고 있어. 그 언론인을 감시하는 시민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언론사가 그동안 이건 우리 간행이었어. 우리 그동안 이렇게 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부적절한 간행은 사실 적폐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 인권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거기에 맞춰서 환골탈퇴할 수 있도록 일단 불거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고 사과하고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자가 우화 떠는 존재는 아니에요. 이렇게 진창에서 굴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스스로 품격을 깎아먹고 품위를 깎아먹는 그런 행동이 결국에는 저희한테 되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기자를 굉장히 우러러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항상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런 새로운 취재 관행이 좀 이렇게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현 한겨레 기자 그리고 김원경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천 화재 사고가 5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저녁 7시 30분 기준으로 사망자가 3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서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남은 분들은 무사히 구조되기를 기원을 하고요. 또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